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대입 수능시험이 있었죠. 10대 구독자분들도 좀 계신데 혹시 올해 수능시험 보셨다면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수험생 가족 여러분들도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번 수능시험 끝나고 수능 문제 나온 거 무작위로 한 10대 문제 뽑아서 김하백님이랑 밥사기 내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만만하게 보고 문제를 풀었는데 이게 무시할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오랜만에 지적 자괴감을 좀 느껴봤습니다. 아무튼 수능시험이 끝나면 항상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가 있죠. 앞으로 어떤 산업이 전망이 있을지, 우리 애가 어떤 과에 들어가면 졸업할 때 취직이 잘 될지, 정작 당사자인 학생보다 학부모들이 더 난리죠. 입시랑 전혀 상관없는 저희한테도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혹 난감할 때가 좀 있습니다. 너무 사연을 구구절절 적어서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제가 조언을 해줄 위치도 아니고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글 적은 정성이 있어서 모른 척하기도 그렇고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 들어서 IT 버블이 있었는데요. 닷컴 버블로 불리기도 하는데 당시에 인터넷 사용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보화 혁명 바람이 불었었습니다. IT 벤처들 날개 단듯이 같이 올라가고 무슨 닷컴이라고 하면서 그런 사이트 운영하는 코스닥 상장 회사들 주가가 폭등하고 그때 일반인들도 개인 홈페이지 만드니 하면서 IT 붐을 일었었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가 600포인트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1999년, 2000년 그때 코스닥 지수가 2900포인트 찍을 정도로 IT 붐이 불 때니까 당시 IT 업종에 대한 미래 전망도 굉장히 밝게 보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컴퓨터공학과 인기도 덩달아 급상승했었는데요. 여기 들어가면 나중에 IT 벤처 기업도 차리기도 유리하고 앞으로 정보화 혁명 사이니 하면서 당시에 컴퓨터공학과 하면 굉장히 전망 있는 학과로 인기도 있고 경쟁률도 셌었습니다. 40대 전후의 시청자분들은 그때 상황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입학한 지 불과 1, 2년 만에 IT 버블이 터져버리니까 순식간에 컴공과 학생들 갈 데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들 컴퓨터공학과를 전기전자 계열이랑 묶어가지고 정보공학부 아니면 전기전자공학부 이런 식으로 해서 졸업을 시켰었죠. 불과 7, 8년 전 조선공학부도 비슷했었습니다. 2010년 정도만 해도 명문대고 뭐고 필요 없고 조선공학부 졸업생이면 그냥 현대, 삼성, 대우 원하는 회사 거의 골라가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당시에 조선공학과 지원율도 굉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습니까? 그때 입학한 학생들 졸업할 때 되니까 조선 불황 오고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뽑아야 갈 거 아닙니까? 사실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학 4년에 군대 2년 하면 대충 졸업하는데 6, 7년 걸리는데 대학 입학할 때 당시에 어느 과에 들어가면 취업이 잘 되겠냐 그 말은 6, 7년 뒤에 어떤 업종이 화랑인지 맞춰야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요. 그때 대해서 그냥 뜨고 있어도 안 되고 졸업 시점에 인력 수요가 피크 치는 타이밍까지 졸업 시점이랑 딱 맞춰야 한다는 말인데 솔직히 당장 1년 뒤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판국에 6, 7년 뒤를 예측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고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두루두루 취업하기 유리한 학과는 괜찮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것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통적인 취업 안전빵 학과로 전기전자, 화공, 기계 이거 보고 줄여서 입시생들 사이에서는 전화기라고 합니다. 요새는 IT 쪽 산업도 많이 커져서 전화기 컴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던데 어쨌든 이런 전화기 학과 학생들도 앞으로는 예전 같지가 않을 겁니다. 점점 제조업이 위축되면서 제조업 노동시장 규모도 작아지고 있고요. 더 문제는 회사 규모가 작아진다던가 폐업하는 회사들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경력자들이 다시 인력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전화기학과 졸업생들도 경력직하고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입으로 취업이 만만치가 않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암만 학부모님들이 자식 걱정해서 지금 당장 어느 학과가 유명한지 이리 알아보고 저리 알아본다고 하더라도 딱히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본인 학위에 달린 거죠. 인문계열 의학 전공자도 대기업 엔지니어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기계과 나와도 금융권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전공하고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자식한테 에너지 좀 덜 쓰고 그만큼 자기 자신한테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오늘은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자녀들 학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신 분들한테 일일이 대답은 못 해드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지난주 수능도 있었고 하니 오늘은 교육의 수요자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을 주제로 할 때는 교육과 훈련의 구분을 항상 하는데요. 일단 이 부분 한번 이야기를 하고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육이든 훈련이든 배우고 가르친다는 부분에서는 비슷하기도 하고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구분은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만의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걸 훈련 개념으로 할지 교육 개념으로 할지에 따라서 교육 과정과 결과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요건 상식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육은 확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훈련은 성취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보통 우리가 국어 교육이라고 하지 국어 훈련이라고 안 하잖아요. 교육은 훈련하고는 다르게 목표를 정해놓고 학생들을 그 목표에 맞추기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확장성을 중요시해서 가르칩니다. 앞으로 이 학생이 성장하면서 어떤 능력을 많이 사용할지 모르니까 지식이 나중에 쉽게 확장될 수 있도록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교육인 거죠.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지식보다는 앞으로 들어올 지식의 확장성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학생의 입장에서는 당장 필요한 것 같지도 않은 걸 배운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훈련은 좀 다른데요. 훈련은 확장성보다는 성취도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흔하게 듣는 훈련으로 사격훈련, 직업훈련이 있죠. 이렇게 훈련이라는 건 배운 걸 바로 써먹는 데 목적이 있고 목표 행동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과는 다르게 훈련은 배우는 목적이 명확한데요. 10발 사격에서 7발 맞추기, 엔진을 완전 분해해서 재조립하기, 1분 이내 주차하기 등등 해서 명확하게 측정 가능한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교육이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럼 훈련이 더 안 좋은 거네라고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교육이 적합한 부분이 있고 훈련이 적합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국어 교육 중에서 받아쓰기 같은 경우는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훈련의 방법으로 반복 숙달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미술 같은 경우는 확장성을 생각한 교육을 받아야 되겠지만 색깔을 혼합해서 다른 색을 만드는 그런 조색 기술은 훈련을 받는 게 효과적이겠죠. 교육과 훈련이 뭐가 좋다 나쁘다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무슨 목적으로 뭘 배우는지에 따라 훈련이 효과적일 수도 있고요. 교육이 효과적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교육은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데 유리한 장점이 있는가 하면 훈련은 배운 걸 특정한 어디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은 평가도 쉽고 목표도 정확합니다. 가르친 효과가 바로 보이는 거죠. 대신에 훈련의 단점은 교육에 비해서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확장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요즘 훈련에서는 교육적인 측면을 가미하고 있긴 하지만 훈련 자체로만 보자면 훈련은 훈련의 목적에서 벗어난 영역에서는 분명 확장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교육의 단점은 뭐냐? 가장 큰 부분이 교육 이후에 그 효과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미래가 돼봐야 안다는 거죠. 시험 치면 효과를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건 교육 안에 훈련적인 요소는 평가는 가능하겠지만 확장성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평가 방법으로는 교육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교육과 훈련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섞여있는 경우가 많은데 무엇이 메인인지는 그냥 보면 보입니다. 요리는 교육이 필요하겠지만 재료 손질은 훈련이 필요할 거고 예절은 교육이 필요하지만 인사는 훈련이 필요하겠죠. 하나하나씩 생각해보면 주제마다 교육이 필요한지 훈련이 필요한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교육과 훈련의 차이점은 이 정도만 하고요. 이제 교육의 수요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뭔 소리지 할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이 교육의 공급자라면 교육의 수요자는 누구냐는 거죠. 당연히 학생이 교육의 수요자지 생각이 들 건데요. 조금 관점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회사에서는 외주 교육업체에 위탁을 해서 직원들 직무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서 한 분은 회사에서 요즘 프로그래밍 교육을 시키는데 그것 때문에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어느 회사에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의뢰받은 외주 교육업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받고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라 생각해보자 이거죠. 아까 교육의 수요자는 학생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직원들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피교육자인 건 확실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해서 이 교육은 직원들이 원해서 받는 교육은 아닙니다. 회사가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회사가 이 교육을 선택을 했고 교육에 대한 비용은 회사가 지불합니다. 그러면 교육의 수요자는 피교육자인 직원들이 아니라 회사가 교육의 수요자가 아니냐는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교육업계에서도 딜레마입니다. 돈을 내는 교육의 수요자와 교육을 받는 피교육생이 다른 경우에 누구의 만족도에 맞춰야 되냐 이런 부분이죠. 어떤 사람들은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교육의 수요자다. 어떤 사람들은 뭔 소리냐. 교육은 교육받는 피교육생이 교육의 수요자지. 그걸 누가 비용을 댔냐 안 댔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저는 교육 비용을 지불한 사람을 교육의 수요자로 그리고 교육을 받는 사람을 피교육자로 따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사실 교육의 수요자가 누구니 피교육자가 누구니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돈 내는 사람 다르고 배우는 사람이 다르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교육 비용을 지불하는 회사는 돈을 낸 목적이 분명히 있고 그 목표는 피교육자가 달성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피교육자가 다른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회사는 까라면 까는 데니까 직원들은 원하지 않는 교육이라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비 내는 사람하고 교육받는 사람이 원하는 교육이 서로 달라서 생기는 문제는 회사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 가정으로 들고 와보면 이야기가 다른데요. 자녀가 수능을 치고 이제 학과를 정해서 대학에 갈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녀 대학 학비를 집에서 대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치면 대학 교육의 수요자는 학부모가 되는 거고 대학 교육의 피교육자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처럼 돈 내는 사람, 교육받는 사람 다른 상황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학과랑 자녀가 원하는 학과가 일치하면 좋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학 학비를 대주는 교육의 수요자 부모의 입장에서 목표는 비슷할 텐데요. 4년 동안 큰 돈을 들여가면서 학비를 자식한테 투자하는 이유는 졸업해서 부모한테 손 벌리지 말고 좋은데 취직해서 네 힘으로 자리 잡고 살아가라는 그런 목표가 있으니까 돈을 쓸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녀 보고 취업 잘 되는 공대를 가라고 했다고 칩시다. 근데 애가 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공대 적성도 안 맞고 디자인 쪽으로 갈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교육 수요자와 피교육자가 원하는 교육이 서로 달라서 생기는 문제죠. 부모 입장에서는 취업 잘 되라고 돈을 투자하는데 그런데 투자 목적과는 다르게 자식은 일자리도 많이 없는 디자인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부모는 반대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부모는 못 느끼겠지만 교육의 수요자로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인 거죠. 만약에 자녀가 대학 학비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내가 낼 거다. 학비 대줄 돈 있으면 노후자금 모아놔라. 이런 식으로 말했다 칩시다. 실제로 대학 학비 안 대준다면 자녀가 어느 학과를 간다고 하든지 크게 반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케이스는 교육의 수요자랑 피교육자가 동일한 케이스라서 갈등의 여지가 없는 거죠. 앞에서 훈련과 교육의 차이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학은 교육이지 대학 훈련이 아닙니다. 대학 교육의 핵심은 더 깊고 넓은 확장성인데요. 그런데 이런 확장성 있는 대학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피교육생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학습 태도가 필수입니다. 근데 만약에 교육 수요자로서 부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녀가 원하지도 않는 학과를 간 거라면 주도적인 학습은 불가능하고요. 대학은 분명히 교육을 했지만 자녀는 대학 교육을 훈련처럼 받아들여버려서 학점은 잘 받더라도 확장성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학 공부는 스스로 더 찾아보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확장성을 키우는 거고 그게 대학 교육 받은 사람의 경쟁력인데 하고 싶지도 않은 공부를 수동적으로 한 사람은 성실한 거 말고는 다른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 선택으로 나중에 벌어지는 책임은 명확하게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애가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학과가 없으면 부모라도 학과를 정해주는 게 맞지 않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자녀가 간절하게 바라지 않는 이상 대학도 안 보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절대 남들이 간다고 지금 당장 같이 보낼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군대 갔다 와서 하고 싶은 거 생겼을 때 그때 대학 가도 안 늦고요. 당장 특별히 하고 싶은 거 없다면 대학 안 가고 바로 공무원 준비를 좀 해보다가 나중에 대학 가도 됩니다. 요즘 대학 가는 거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꼭 남들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는 부담 느끼지 말고요. 부모는 쓸데없이 큰 돈 쓰고 자녀는 허송세월 날리고 그런 일 없애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니애 아니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게 서로에게 더 도움되는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교육의 수요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차라리 고등학생이 조언해달라고 연락이 왔으면 안 그랬을 텐데 학생 본인도 아닌 학부모들이 더 맘졸이고 바쁘게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녀들이 자기 선택, 자기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에서 부모들이 빠져나와 줘야 자녀들이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